자, 그런데 이제 그 18세기를 거치면서 이제 은혜 시대가 서서히 몰락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이렇게 단순하게 은혜 시대가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니었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은을 너무 많이 캐냈습니다. 왜냐하면 대항해 시대에는 은을 캐내기만 하면 그게 다 바로 공용화폐가 됐으니까 마치 현재 기축통화인 달러를 프린터기로 찍어내는 것 같은 상황이죠. 은만 있으면 다 캐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이 이제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한 포토시나 이와미 강산들의 이제 은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고갈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은의 시대가 서서히 몰락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다른 이유가 있죠.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금이죠. 금의 시대가 오게 되는데 금의 시대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되는지는 오늘 다루진 않지만 다음번 금 시간에 제가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뭐 최근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경기가 금융 시장이나 뭐 경기가 굉장히 등락이 심한 상황이 되죠.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죠? 등락폭도 커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들이 이제 금에 대한 얘기, 금을 기반으로 하는 화폐 시스템이나 또는 또 어떤 사람들은 은을 기반으로 하는 화폐 시스템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네. 특히 이제 그래서 뭐 금도 마찬가지고 은도 마찬가지지만 금과 은은 입장이 좀 달라요. 다른데 오늘은 은의 시간이니까 은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은의 시대가 다시 올 것인가?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은본위제라든지 은태환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경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나 경제 전문가들 중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에서 현대에서 은의 역할, 현대 경제 시스템에서의 은의 역할을 이해하는 숫자는 바로 60%입니다. 이 60%는 뭐냐면은 현재 시점으로 은의 산업용 수요가 전체 캐넨 사용되고 있는 은의 60% 정도가 산업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용도를 보시면 뭐 왼편에는 보석도 있고 코인도 있고 뭐 은바도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산업용 수요라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은식기의 수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점점 이제 전자제품이나 아니면 사진, 필름에 사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은식기처럼 사진도 사실은 사양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 반면에 전기 전자 제품에 점점 은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죠? 근데 또 결정적으로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태양광 파넬입니다. 태양광 파넬에 굉장히 많은 은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석유 시대가 지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제 대체 에너지 이런 것이 이제 많이 각광을 받게 되면서 태양광 쪽에서 은의 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수요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산업용으로 수요가 늘어난다는 의미는 가격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죠? 제가 전자제품에 요만큼씩 들어가는 은의 가격이 있는데 은의 값이 갑자기 2배로 뛴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산업 전체가 굉장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지를 않아요. 여기 보시는 부분이 바로 그것을 반영하는데 여러분이 보는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은과 금과의 가격 차이입니다. 시대순으로 볼 때. 현재 기준으로 볼 때 금 대비 은의 가치는 역사상 가장 낮습니다. 거의 100대 1이죠. 100대 1. 최초 기원전 3000년에 적혀있는 이집트에 있는 문헌에 따르면 은과 금의 교환 비율은 2.5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똑같은 양의 은과 금이 값이 2배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둘 다 굉장히 귀중한 금속이었던 게 분명해요. 하지만 현재는 그 가격 가치의 차이가 100대 1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사실상 은은 이제 보석이나 귀금속으로서의 그런 가치는 많이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산업용으로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특정한 가치를 은으로만 가지고 어떠한 그 화폐나 이런 시스템의 가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량으로는 많이 부족해졌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산업 수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산업 수요 때문에 은값이 폭등하는 것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인하지 못하죠. 이 시장이 은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용인하지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역사적인 컨텍스트로 볼 때는 은은 이제 과거의 영화를 다시 되찾기는,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랑 비교했을 때 대항해 시대나 아니면 로마 시대 같은 그런 과거의 영화를 되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보조 수단으로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지금도 역시 보조 수단으로 화폐 시스템을 바치는 중요한 보조 수단으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요. 따라서 그 정도 역할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얘기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얘기는 이 마지막 얘기의 무대는 한국입니다. 한국. 조선시대. 여러분이 보이는 지도에 그 함경남도에 단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단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단천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역사적으로 최초의 기록이 나온 것은 연산군 일기입니다. 1503년 6월 13일자 연산군 일기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김감불과 장례원의 종 김검동이 납으로 은을 불리어 바치며 아뢰기를, 납 한 근으로 은 두 돈을 불릴 수 있는데 납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이니 은을 넉넉하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김감불과 김검동이라는 사람들이, 단천에 살던 사람들이 조정에 와서 자기들이 이러한 그 기술이 있다, 재주가 있다는 것을 시연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불리는 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어떻게 납으로부터 은을 뽑아내느냐, 이러한 기술인데요. 무쇠화로나 냄비 안에 매운 재를 둘러놓고 납을 조각조각 끓여서 채운 다음 깨어진 질그릇으로 사방을 덮고 숯을 아래로 피워 녹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불순물과 은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무게 차이가 나게 녹잖아요, 그죠? 녹으면서 납과 은의 비중 차이 때문에 두 개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은 원래 순수한 은의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고 다른 금속들과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금과도 섞여 있고 납과도 섞여 있죠. 돈과 섞여 있죠. 그것을 분리하는 그러한 당시로는 첨단 그러한 기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처음 시연했던 기록이 나온 것이 바로 이 연산군 일기 1503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이 법을, 이러한 방법, 이렇게 해서 납으로부터 은을 분리하는 방법을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단천연을법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천연을법과 은을 재련하는 방법이 이후에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1525년에 발간된 패간잡기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숙권이라는 중종시대 어숙권이라는 사람이 쓴 수필집인데, 이제 수필집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세상에 떠도는 얘기들을 적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수필이라고 하면 수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은 외인들은 처음에 납으로 은을 만드는 방법을 몰라서 연철만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건너온 그 장사꾼들이 처음에는 연철을 와서 팔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납으로 오는 방법이란 것은 여기 써 있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 패간 잡기를 썼던 어숙권은 이미 단천연은법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죠? 분명히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던 그 일본의 상인들은 분명히 납으로부터 은을 뽑아내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은 중종 말년에 어떤 은쟁이가 몰래 외인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어 이때부터 외인이 은을 많이 들여와 서울의 은값이 폭락하고 말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매우 구체적인 얘기죠. 그죠? 처음에는 분명히 일본 사람들은 은을 재련하는 방법은 몰랐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방법을 외인에게 가르쳐줘서 이제 외인들이 은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이제 서울에 와서 은을 팔더라는 얘기죠. 네. 이것이 패간 잡기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중종실록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죠. 1540년 8월 19일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서종이라는 그러한 그 사람이 모반을 했다는 그러한 사건 기록입니다. 네, 모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자, 이걸 좀 한번 읽어보면은 유서적은 잘못이 많으니 죽는 것을 헤아리지 말고 실정을 얻을 때까지 형신하라. 근데 뒤에 이제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다만 외인과 서로 통하여 연철을 많이 사다가 불려서 은을 만들고 외인에게 그 방법을 전습한 일은 대간이 아랜대로 국문하라. 즉 유서종이 한 많은 나쁜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특별히 연철을 가지고 은을 만드는 방법을 외인에게 전달했다는 흔히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조선시대의 이 은에 대한 그 기술을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이 일본으로 흘러갔다는 것이죠. 언제? 바로 중종 때 또는 그 전 때 연산군과 중종을 거치면서 그 사이에 조선의 기술이 일본으로 흘러갔다는 흔적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일본은 그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지리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아까 봤던 단천이라는 곳이 보이시죠? 자, 여기서부터 쭉 직선을 그어 보면은 저기가 바로 이와미 은광입니다. 제가 이와미 은광을 아까 기억하라고 했죠? 네, 이와미 은광은 바로 단천에서 배를 타면 직선으로 도착하는 곳입니다. 그 중간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렇다면 일본에는 혹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까? 일본은 일본의 이와미 은강에 그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은을 재련하는 방법을 알았는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써 있을까요? 조선에서 경수와 종단이라는 두 기술자를 초청하여 연은 분리법 기술을 배웠다는 내용이 이와미 은강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네, 일본의 입장에서는 뭐 이 기술도 아니라 뭐 도자기 기술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들이 조선에서부터 그러한 첨단 기술을 배웠다는 부분에 대해서 숨기지 않아요. 네. 단지 우리 한국 사람만 모르고 있을 뿐이죠. 생각하고 싶지 않을 뿐이죠. 네.